안녕하세요. 생물학 특론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유전공학의 시대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수많은 백신과 항체, 효소 치료제 이런 것들이 최신의 어떤 그 생명공학 기술을 통해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생명공학의 기본이었던 DNA 재조합 기술을 먼저 공부해 보고요. 그 다음에 최신의 어떤 생명공학 기술을 학습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9장에서는 유전자 발현이 생물의 발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먼저 재조합 DNA라는 거는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적어도 두 개의 서로 다른 공급원, 아마 서로 다른 생물이 되겠죠. 유래한 DNA를 이용하여 만든 DNA 분자를 재조합 DNA라고 얘기합니다. 재조합 DNA 관련된 최초의 실험이 이제 여기 그림 18.1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연구자들은 제한 요소라는 것을 처음에 이제 발견했겠죠. 제한 요소. 자, 제한 요소라는 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특정 서열을 잘라낼 수 있는 DNA 가수분해 효소가 되겠습니다. 이 제한 요소는 원래 세균이 자기 세포에 침투한 바이러스 등을 제거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대사수 세균이라든지 아니면 균류가 가지고 있는 효소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현재 그 유전공학 기술에 많이 이용하는데요. 제한 요소와 더불어 DNA 연결 요소라는 게 있습니다. DNA 연결 요소는 DNA에 보게 되면 이인산 에스터 결합이 있었죠.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P 있고 O 있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염기당 인산에서 인산과 당 사이를 연결해주는 결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DNA들이 서로 상부 결합끼리 붙어도 이 결합, 여기 보이는 이 인산 결합 자체가 완성이 되지 않고 살짝 붙어 있게 되는데,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죠. 살짝 붙어 있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최종적으로 결합시켜주는 것이 바로 DNA 연결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한 요소와 DNA 연결 요소 덕분에 사실 서로 다른 출처를 가진 DNA를 우리가 결합시킬 수 있었어요. 자, 이 실험의 내용을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자, 대장균에 있는 플라스미드, 지금 두 종류의 서로 다른 항생제, 카나마이신과 그다음에 테트라사이클린이라 불리는 두 종류의 서로 다른 항생제의 내성을 갖게 하는 플라스미드 두 개가 있는데요. 이 플라스미드를 똑같은 제한 요소로 자릅니다. 그 다음에 이것들을 결합시킨 다음에 연결 요소를, DNA 연결 요소를 결합하면은 이제 이것들이 한 분자로 결합을 해서 자, 이걸 집어 넣어준 세포는 두 항생제 모두의 내성을 갖게 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대조군 같은 경우에는 절단하지 않고 각각 카나마이신 저항 내성, 그 다음에 테트라사이클린 내성을 되게 세포마다 갖고 있기 때문에 각 세포는 두 항생제에 대해서 모두 내성을 갖지는 않겠죠. 자, 이렇게 해서 재조합 DNA라고 하는 것들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제한 요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하겠습니다. 제한 요소는 특정 서열을 자릅니다. 자, 근데 그 특정 서열이 보통 우리가 회문 서열이라고 얘기하죠. 팔린드롬, 회문 서열이라고 얘기합니다. 영어로는 팔린드롬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 팔린드롬 서열인데 팔린드롬 서열은 앞에서 읽거나 뒤에서 읽거나 서열이 똑같은 서열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equal R1, equal R1이라고 하는 제한 요소가 있습니다. equal R1. equal는 이 앞에 이콜라이, 자, 에셔리치아 콜라이라고 하는 게 있었죠. 그러니까 대장균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제한 요소를 명명할 때 앞쪽에 있는 글자들은 그 제한 요소가 어느 생물에서 나왔는지 그 학명을 기록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뒤에는 그 시리얼 넘버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장균에서 나온 제한 요소 1번이라는 뜻입니다. 이코아론은요. 자, 이 이코아론 같은 경우에는 어떤 서열을 인식하느냐. 자, 여기 보시게 되면 age, 자, 이 이코아론 같은 경우에는
이퀄하고는 GAATTC라고 하는 서열을 인식합니다. 근데 GATTC의 상보적인 서열은 거꾸로 보면 GAATTC가 되겠죠. 이런 서열들을 우리가 회문 서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회문 서열을 인식해서 그 내부의 G와 A 사이를 딱 잘라주게 됩니다. 제한 요소 같은 경우, 이 이퀄원 같은 제한 요소는 이렇게 잘라줬을 때, 이 단일 가닥 결합이 위에 너덜거리는 상태를 나타내죠. 그래서 이 단일 가닥 지금 노출되는 부분이 AATC예요. AATT고요. 상대방도 AATT가 상부적인 서열에 노출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퀄원으로 잘라준 이 조각 그 끝 부분들은 서로가 상부 결합으로 붙을 수 있기 때문에 점착성 말단이라는 걸 형성합니다. 즉 얘와 얘는 서로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서로 인식할 수 있어서 서로 붙을 수가 있습니다. 자, 점착성 말단이고 일단 이렇게 점착성 말단에 붙게 되면 이 상태는 DNA 연결 요소가 작용하기 전까지는 다시 떨어질 수가 있어요. 좀만 충격을 가해둬요. 그러면 DNA 연결 요소는 얘들 사이의 공유 결합을 완성해가지고 완벽한 하나의 분자로 만들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점착성 말단 얘기가 나왔는데 이 점착성 말단이 있기 때문에 사람 거 DNA를 이코아론 잘라고 이코아론 그 다음에 대장균 거 DNA를 이코아론으로 자르면은 사람의 DNA와 대장균의 DNA를 똑같이 이코아론으로 잘랐기 때문에 서로 붙여줄 수가 있는 상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똑같은 점착성 말단을 가진 그 이유 때문에 기원이 다른 DNA 조각들을 우리가 이어 붙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재조합한 DNA를 세포에 넣어 가지고 이제 우리가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게 됩니다. 자,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클로닝인데요. 클로닝은 특정 유전자나 DNA 서열의 동일한 사본을 만드는 과정을 말합니다. 즉, 어떤 세포에 우리가 원하는 DNA 조각을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이 세포가 증식을 할 때마다 똑같은 DNA 조각들이 막 늘어나겠죠. 엄청나게 많이 늘어난 세포들을 보게 되면 이 안에 엄청나게 많은 이 유전자의 조각들이 들어있게 됩니다. 이런 과정들을 우리가 클로닝이라고 하죠. 자, DNA를 세포에 집어넣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형질 전환이라고 하는 방법은요, 재조합 DNA를 숙주세포에 넣는 과정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세균이나 효모, 식물세포, 동물세포 모두 다 형질 전환이 가능하죠. 자, 형질 주입은 숙주세포가 동물세포인 경우를 우리가 얘기하는데, 이런 경우 이제 특별하게 우리 형질 주입이라고 얘기합니다. 형질 전환이든 형질 주입이든 우리가 이 DNA를 집어넣을 때 그냥 DNA 조각을 집어넣는 게 아니라 DNA 운반체를 이용하게 되는데 그걸 우리가 벡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벡터로서는 플라스미드가 있죠. 플라스미드는 벡터의 일종으로서 지금 여기 플라스미드의 그림도 나와 있는데요. 일단 작아요. 매우 작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제한요소 자리라고 불리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제한요소가 잘려진 여러 자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통은 숙주가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여러 가지 유전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테트라사이클린 내성을 가지고 있는 리포터 유전자가 있고요. 암피실린 내성을 가진 리포터 유전자들이 있습니다. 이 리포터 유전자라고 하는 것은 그 벡터가 들어있는지 안 들어있는지를 세포가 그 벡터를 갖고 있는지 안 갖고 있는지를 확인할 때 쓰는 그런 유전자가 되겠습니다. 자, 플라스미드 얘기로 돌아와서 자, 작고 제한연소 인식 서열들을 갖고 있고 이런 항생제 내성 유전자 같은 그 리포터 유전자를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복제 기점을 갖고 있습니다. 이 복제 기점이 있어야만 플라스미드가 숙주 세포 내에서 증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복제를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대신 이제 플라스미드의 단점은 굉장히 작은 서열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보통 만 베이스 페어, 즉 10kb 정도가 10kbp 정도가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맥시멈이 되겠습니다. 이거에 비해서 이제 바이러스 벡터들 같은 경우에는 파지 벡터들도 이용하고 뭐 사람 같은 경우는 그런 다른 바이러스 벡터들도 있긴 한데요. 이런 벡터들은 더 큰 크기의 그 DNA 조각을 삽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러스를 감염시키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냥 그 숙주세포 옆에다가 바이러스만 뿌려주면은 바이러스에서 DNA가 알아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형질 전환을 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제가 아까 리포터 유전자 설명을 했었는데요. 그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선택 표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형질 전환된 세포들을 구분하기 위한 그런 유전자들, 예를 들어 항생제 내성 유전자들이 그런 선택 표지에 해당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여기에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어떤 플라스미드예요. 보통 플라스미드 UC, PUC 뭐 이런 계열들의 플라스미드가 대부분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알아둬야 될 거는 자, 복제 기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락지 유전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암피실린 내성 유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이해해 주시고, 그리고 이 락지 유전자 중간에 제한요소 자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 빨간색 DNA 조각을 같은 제한요소 자른 거죠. 이거랑 이거랑요. 자른 다음에 이 안에 집어넣을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되면은 제한요소가 그 제한요소 자리에 삽입 DNA가 들어간,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플라스미드, 우리가 집어넣기를 원하는 플라스미드가 되겠죠. 자, 세포들은 네 가지 반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우리가 이제 뭐 세포들이 엄청나게 많고 여기에다가 이 DNA, 이 플라스미드 DNA 조각들, 우리가 재조합된 플라스미드 DNA 조각들을 집어넣는데 사실 플라스미드 DNA 조각 중엔 재조합된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원래처럼 생긴 애들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리고 DNA 조각 그냥 그 조각 덩어리로 들어있는 거 있어요. 그래서 총 네 가지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나는 아무것도 들어가 있는 것이 없는 세포. 자, 하나는 그냥 외부 DNA 조각, 이 빨간 조각만 들어있는 세포. 하나는 플라스미드, 그냥 빨간 조각이 삽입되지 않은 플라스미드가 들어있는 세포. 나머지는 재조합 DNA가 들어있는 우리가 원하는 이걸 골라내야 되는 게 이제 우리의 목적이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형질 전환 실험을 하고 지금 이 네 가지 세포 유형이 다 그 안에 들어있고요. 이것들을 여기 판 위에다 뿌립니다. 이 판 위에다 뿌리는데 이 판은 이제 이건 배지죠. 고체 배지인데 이 고체 배지 안에는 어떤 성분들이 들어있냐면 일단 배지들의 성분이 있고 거기에 플러스 X가이라고 하는 물질과 그 다음에 IPTG라고 하는 물질이 들어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X가이와 IPTG를 여기 지금 그 유전자 락지라고 하는 유전자죠. 락지인데 이 락지는 여러분 그 저땅 오페론의 그 락지가 되겠습니다. 락지의 일부가 사실은 들어있어요. 여기 보면 이 대장균 세포의 핵 염색체에는 락지의 나머지 부분이 들어있고요. 우리가 여기 집어넣은 이 플라스미드는 락지의 그 나머지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만들어진 락지의 일부랑 이 염색체에서 만든 락지의 일부가 합쳐져서 정상적인 베타 갈락토사이드 분해 요소, 가수 분해 요소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이 경우 그냥 정상적인 정상적인 거는 아니지만 자, 이 경우 자, 제가 좀 지우겠습니다. 지우고 설명을 할게요. 자, 이 플라스미드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 이 플라스미드 같은 경우에는 어떤가요? 락지가 중간에 다른 서열이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정상적인 락지의 일부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원래 핵에 있는 염색체와 더불어 정상적인 베타 갈락토시데이스 효소가 만들어져요. 자, 정상적인. 그러면은 이 정상적인 베타 갈락토시데이스는 이 배지에 들어있는 X갈을 분해시켜서요. X갈은 이 젖당과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이 베타 갈락토시데이스에 의해서 잘리게 됩니다. 근데 이 X갈이 잘리게 되면 특유의 청색, 즉 파란색 색깔을 띠게 됩니다. 파란색. 여기 보면 파란색 있는 것들은 어때요? 이 베타 갈락토시데이스가 정상인 세포. 그 얘기는 뭐냐면 여기처럼 이 제한요소 자리에 삽입한 DNA가 없는, 그러니까 이 파란색으로 된 세포들은, 파란색을 띠는 세포들은 결국은 어때요? 우리가 원하는 세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플라스미드만 들어간 애들은 파란색,
우리가 골라내지 않아요. 그 다음에 여기 보이신 것처럼 빨간색이 삽입된 이런 세포들은, 이런 플라스미드를 가진 세포들은 정상적인 락지를 못 만듭니다. 정상적인 락지를 못 만들기 때문에 X가를 분해하지 못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파란색이 아니라 그냥 흰색의 세포 덩어리를 띠게 됩니다. 그래서 이 흰색 콜로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원하는 재조합 DNA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럼 나머지 아무것도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여기 빨간색 DNA 조각을 받아들인 그런 세포들은 암피실린이 이 안에 지금 이 배지에 깔려 있거든요. 지금 설명하지 않지만 항생제인 엠피실린이 깔려 있고, 이 항생제 때문에 플라스미드 자체를 갖고 있지 않은 세포들은 다 죽게 됩니다. 해당 없어요. 그래서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골라내야 될 것은 이 배지 위에서 흰색으로 자라는 콜로니를 골라내면 됩니다. 이해하셨죠, 여러분? 자, 지금까지 DNA 재조합 기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DNA 재조합 기술은 사실 현대 생명공학 기술의 거의 시초라고 볼 수 있고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DNA 재조합 기술 이후 참 많은 기술들이 개발되어 왔습니다. 그 중에 이제 지금 여기에 소개하는 것은 크리스퍼라고 하는 효소를 이용해서, 크리스퍼 서열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원래 이 크리스퍼 서열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 세균이 크리스퍼 서열 같은 경우 세균이 외부에 그 바이러스가 침투하잖아요. 그 침투했던 바이러스 서열을 일부를 이 크리스퍼 반복 서열 중간에 끼워 넣습니다.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중간 서열로 끼워 넣고, 이 중간 서열을 갖고 있다가 이제 외부에서 바이러스가 들어왔다라고 하면 이 크리스퍼 중간 서열에 비유사한 서열과 마주치게 되면, 바이러스 DNA가 있잖아요. 유사한 서열과 마주치게 되면 이것과 상보되는 서열이 나타난다 하면 이 바이러스 DNA를 분해하는 그런 분해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래서 크리스퍼에서 만들어진 이 세균의 mRNA가, 이 RNA는 Cas9이라고 불리는 핵산 분해 요소와 결합했고요. 그리고 이 RNA랑 상부 결합하는 DNA, 바이러스 DNA를 만나게 되면 그 바이러스 DNA를 분해해서 결국은 바이러스를 퇴치하는 데 이용했던 그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원래 이 세균의 면역으로서 시작된 거죠. 세균의 일종의 면역기작입니다. 면역기작. 그런데 이제 이거를 사람들이 이용하게 된 거죠. 어떤 때 이용하게 되냐면요. 일단 돌연변이를 우리가 원하는 돌연변이를 만들 때 이용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지금 여기 보시는 바와 사실 돌연변이라고 하는 것은 많이 유용합니다. 우리가 세균 어떤 유전자의 기능을 알아보거나 이럴 때 돌연변이를 이용해서 연구를 많이 했었거든요. 즉 어떤 유전자의 기능을 알고 싶다. 그럼 이 유전자의 돌연변이를 만들어요. 그럼 그 기능이 안 되죠. 그럼 표현형에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를 보고 그 표현형으로부터 이 유전자의 기능을 유추합니다. 그런데 초창기 유전학 연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유전자의, 우리가 원하는 특정 유전자의 돌연변이를 일으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무작위적으로 방사선 같은 거나 아니면 발암물질을 이용해서 무작위적으로 돌연변이를 일으키고 특정 표현형을 가진 것들을 선택을 했었죠. 근데 이제 이런 크리스퍼 서열을 이용하게 되면요, 우리가 원하는 유전자를 불활성화시키고 우리가 원하는 유전자의 돌연변이를 유발할 수 있는 매우 강력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자, 이 크리스퍼 서열과 이 Cas9이라고 불리는 이 두 가지 크리스퍼의 DNA 서열과 Cas9이라고 하는 단백질을 이용해서 특정 유전자를 불활성시키거나 또 돌연변이를 일으킬 때 어떻게 쓰는지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리스퍼와 Cas9의 복합체는 침투한 DNA나 이런 거에 침투한 DNA의 상부적인 서열을 인식해가지고 그 DNA를 잘라내죠. 이렇게요. 지금 여기 보시는 것 같이요. 만약에 근데 우리 세포 내에 있는 어떤 우리가 잘라내기를 원하거나 돌연변이를 일으키를 원하는 서열들이 있다고 하면 그 서열을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크리스퍼에다가 이 서열에다 그 서열의 상부적인 서열을 집어넣어 줍니다. 제작했던 mRNA를 넣고 같이 넣어줘요. 그러면 크리스퍼 Cas9 복합체가 만들어지고 세포에 있는 그 서열 DNA를 잘라냅니다. 그리고 잘라내는 데서 이제 그치는 게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원하는 서열들, 수선 서열을 집어넣어서 그 표적 서열을 변화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 크리스퍼와 캐스9을 이용해서 특정 서열에 다른 서열을 집어넣거나 특정 서열을 불활성시키거나 하는 여러 가지 우리가 처리를 할 수 있게 되는데 매우 강력한 도구죠. 이 크리스퍼 캐스9을 우리가 다른 표현으로 유전자 가위라는 표현을 요즘 쓰는데요. 유전자 가위라고 해서 우리가 원하는 부위의 유전자를 잘라내고 다른 유전자 대치하고 하는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정상적인 번역 과정을 여러분 보고 있습니다. A 같은 경우에는요. 그래서 DNA에서 mRNA를 만들고 그 mRNA에 리보솜이라든지 기타 여러 것들이 달라붙어서 단백질을 합성한다는 거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만약에 이 안에다가 이 mRNA와 상보적인 RNA 서열, 즉 안티센스 RNA 서열을 넣어주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경우에는 이 안티센스 RNA가 이 mRNA와 이렇게 결합을 해서 이중 가닥을 형성하죠. 두 가닥의 RNA를 형성하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mRNA가 분해되거나 또는 번역이 중단되는 그런 사태가 일어나서 결국 그 결과는 똑같습니다. 단백질이 생성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몸에서는 이처럼 RNA에서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과정들을 그 RNA로 그러니까 그 번역 과정을 저해할 수 있도록 하는 조절 메커니즘이 존재합니다. 원래 우리 몸에는 마이크로 RNA는 이거는 이 전사가 되면요, 얘들이 이렇게 루프를 형성합니다. 이렇게 루프를 형성해서 여기가 이제 이중 가닥이 되겠죠. 이중 가닥 RNA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지금 siRNA, 자, siRNA는 소형 간섭 RNA입니다. 소형 간섭 RNA는 원래 있던 mRNA의 상보적인 서열의 그 RNA 서열입니다. 그래서 역시 이중가닥을 만드네요. 이런 이중가닥 서열들이 존재하게 되면 여기 지금 보이는 이 mRNA라든지 여기 지금 마이크로 RNA는 이 이중가닥 서열과 이렇게 루프를 형성한 이중가닥 서열과 유사한 서열의 번역을 방해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원래 우리 몸에 있는 고유하게 이제 이렇게 이중가닥 RNA는 분해하거나 번역을 방해할 수 있도록 되는데 역시 이제 유전자 발현 조절이라든지 RNA 바이러스가 예를 들어 침투했을 때 이런 형상들을 이제 이용해서 몸으로부터 방어하기도 합니다. 자, 이거 얘기를 왜 하냐면요. 예를 들어 이제 어떤 질병 같은 경우에는 어떤 유전자가 잘못된 질병들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특정 유전자가 되게 많이 발현되거나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유전자 발현을 억제하기 위해서 이런 마이크로 RNA라든지 소형 간섭 RNA를 주입시켜 주게 되면요. 그런 약들을 만들어서 주입시켜 주게 되면 그 유전자 발현을 억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여러분 그 집안 중에 콜레스테롤 수치가 굉장히 높은 집안이 있습니다. 이 집안은 풀만 먹어도 높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나타내는데 이건 유전적인 질병이거든요. 이런 경우 이 콜레스테롤 합성 과정에 관련된 여러 유전자들의 그 안티센스 RNA를 집어넣어주는 죄송합니다. 이 가족성 고콜레스테롤증의 약은 뭐 대표적인 약으로서 미포메르센이라고 하는 약이 있는데 이런 리포프로테인 우리가 이제 지질 단백질이라고 하죠. 이 지질 단백질의 합성을 억제합니다. 이 지질 단백질의 합성을 억제하면은 결국 이 지질을 우리가 흡수를 해도 조직으로 수송을 안 시켜요. 그래서 조직에 지질이 축적이 안 되게 만들어 줍니다. 이런 어떤 약들 결국은 여기 보시는 것 같이 안티센스 RNA나 소형 간섭 RNA를 이용해서 mRNA의 번역을 차단해 가지고 특정 단백질의 합성을 억제하는 그런 약제들이 되겠습니다. 자, 생명공학이라고 하는 것은 세포나 살아있는 생물을 이용해서 음식, 약품, 그 다음에 화합물과 같이 사람의 유용한 물질을 생산하는 과정들 얘기합니다. 우리가 앞서 클로닝이라고 하는 과정을 봤죠. 클로닝에서 플라스미드를 대장균에 집어넣었었어요. 사실은. 근데 그리고 클로닝 자체의 목적은요.
우리가 이 벡터에 집어넣은 이 유전자 조각을 되게 많이 만드는 게 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클로닝 자체는 DNA 조각들을 증가시키는 게 목적이지, DNA 조각을 증가시키는 게 목적이지, 이 DNA가 가지고 있는 유전자의 산물을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유전자의 산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좀 다른 벡터를 써야 됩니다. 그걸 우리가 발현 벡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봤던 제가 아까 PUC 계열의 플라스미드를 얘기하는 이건 발현 벡터가 아니에요. 여기에 집어넣은 DNA 조각을 증가시키기 위한 것이고요. 발현 벡터는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되겠죠. 여기 보시면 이제 프로모터가 있어야 되겠고요. 그다음 리보솜 결합 서열이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전사 종결 서열이 있고 그 사이에 우리가 단백질 암호화 유전자 서열을 집어넣어야 됩니다. 특히나 이제 대장균 같은 데서 키우게 되면요. 여러분 진핵생물 같은 경우에는 엑손과 인트론이 있죠. 근데 엑손, 인트론이 포함된 모든 유전자 서열을 하게 되면요. 넣게 되면 이런 대장균과 같은 세균은 인트론을 제거하는 기작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모두 엑손만으로 이루어진 그 RNA 서열을 만들어야 돼요. 그 서열을 여기다 집어넣어 주는 겁니다. 엑손으로만 이루어진 DNA 서열을 만들어서 여기다 집어넣어줘야 대장균이 그걸 합성하지, 그렇지 않으면은 어렵다고 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외래 유전자를 집어넣었고 세균을 집어넣으면요, 세균은 단지 자기가 이렇게 이 조각들을 늘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에 들어간 플라스미드로부터 이 외래 유전자의 단백질을 만들도록 지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균 같은 경우에는 이것들을 막 만들어 밖으로 배출을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것들을 사람들이 손쉽게 이걸 이제 채취해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물질들을 얻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인슐린은 바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대량 합성이 될 수 있었습니다. 자, 의학적으로 이용한 생명공학 산물로는 뭐 여기에 있는 것들이 있죠. 여러분 이런 것들은 화학적으로 합성이 절대 불가능한 것들이 되겠습니다. 워낙 거대한 분자들이고 대부분 단백질들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뭐 콜로니 자극 인자, 그다음서 콜로니 자극 인자라든지 이런 것들은 백혈구 생성을 자극해가지고 암치료나 이런 데 도움을 주는 거고요. 적혈구 생성 인자는 말 그대로 적혈구를 생성할 수 있도록 우리 골수에서 적혈구가 많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촉진하는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적혈구가 많이 없어진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빈혈이 많이 나타나는데 적혈구 생성 인자를 집어넣게 되면 빈혈이 약간 해소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적혈구 생성 인자 같은 경우에는 들어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운동선수들의 도핑 물질로도 이용이 됩니다. 왜냐하면 달리기 같은 걸 하시는 분들은 적혈구가 많으면 많을수록 산소를 운반 능력이 좋아지죠. 그래서 좋은 기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혈구 생성 인자는 도핑 물질로 간주가 돼서 이것들을 확인하기도 합니다. 뭐 인슐린이라든지 뭐 대표적인 인슐린 그 의학적으로 유용하죠. 당뇨 환자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장 호르몬이라든지 혈소판 유래 생장인자, 상처 회복을 촉진하는 것이고요. 조직 플라스미노겐 활성인자는 플라스미노겐이라고 하는 것이 물질이 어떤 물질이냐면 우리의 그 만들어진 혈전들을 녹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혈액 응고돼서 딱지가 만들어지죠. 그러면 이 딱지가 만들어지는데 조직이 복구되면 그 딱지가 남아있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딱지가 혈관에 남아있으면 혈관을 막기 때문에 우리 몸은 조직이 어느 정도 상처로부터 복구가 되게 되면요. 플라스민이라고 불리는 물질을 분비하게 됩니다. 자, 플라스미노겐은 그 플라스민의 비활성형 형태가 되겠죠. 근데 어쨌든 조직 플라스미노겐이 많이 분비될 수 있도록 촉진하는 그런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되면 혈전을 빨리 용해시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혈전이라고 불리는 것들은 우리 심근경색이라든지 뇌졸중 같은 그런 거에 아주 그런 걸 일으키는 중요한 요인이죠. 그래서 이 조직 플라스미노겐 활성인자를 집어넣으면 그런 것들을 녹여서 없애는 그런 기능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여러 가지 백신 단백질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유행하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어떤 백신 유용한 구조가 빨리 밝혀져 가지고
백신 단백질을 대량으로 합성하는 날이 오기를 언제나 희망하고 있습니다. 자, 제약 농업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제약 농업은 의학적으로 유용한 물질을 대량 생산하기 위해서 가축이나 작물을 이용하는 방식입니다. 단순히 세균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요. 세균 수준에서 만들 수 있는 것들이 있겠지만 사실 우리 동물이면 동물 단백질 또는 식물이면 식물 이런 식으로 대량으로 이렇게 만들 수도 있긴 하거든요. 특히나 사람에게 필요한 단백질 같은 경우에는 원핵 생물인 그 대장균이 만들지 못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까 봤던 엑손 인트론 문제도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단백질이 활성화를 띠기 위해서는 단백질의 그 리보솜 단백질이 이제 그 골지체나 이런 데서 변형이 돼야 되는데 원핵 생물은 골지체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진핵 생물을 통해서 만들어야 됩니다. 일단 이제 이 가축을 보세요. 일단 이제 지금 수정란에다가 우리가 사람의 어떤 형질 전환 유전자를 주입하게 됩니다. 주입하고 대림으로 되게 되면 여기서 나오는 새끼들은 이 양들은 사람의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나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사람 단백질이 이제 여기 암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람 단백질을 만들 수 있는 애들이 있습니다. 이 중에는 그러면은 이 젖에 사람 단백질이 들어있고요. 그 젖으로부터 단백질 추출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치료용 단백질 여기서 추출해서 뽑아서 사람한테 주입해서 우리가 원하는 그런 효과를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식물을 이용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 DNA 조작이 이제 농업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이는 세균은요, 바실러스 스룽기엔시스라고 불립니다. 우리가 간단하게 BT라고 합니다. 여기 앞글자를 따서요. 이 BT인데요. 이 BT는 이 세균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여기 보시면 이 세균의 가운데 초록색으로 빛나는 독소가 있습니다. 이 독소는 특히 곤충들이 이 독소에 접하게 되면 치명적인 결과를 얻게 됩니다. 여러분 대다수 많은 농작물들의 해충에 어떤 그룹들의 곤충이 제일 많냐면요. 나비, 나방 그룹들이 많습니다. 나비, 나방 자체는 성충 자체는 우리 식물에 큰 해를 끼치지 않지만 나비, 나방의 애벌레, 여러분들 애벌레 어떻게 생긴지 알죠? 이렇게 생겨가지고 기어다니는 애들이요. 이 애벌레들이 잎을 갉아먹어요. 작물 같은데 잎을 갉아먹으면 광합성률 떨어지고요. 광합성률 떨어지면 좋은 작물이 열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피해가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어떤 걸 사람들이 생각했냐면 이 BT에 있는 이 독소가 곤충에 치명적이니까 이 BT를 만든 유전자를 식물에 유전공학적으로 삽입한 겁니다. 그러면 그 식물의 모든 세포에는 이 독소가 들어있는 거죠. 그리고 이 지금 나방 애벌레가 그런 식물의 잎을 먹게 되면 독소를 먹게 되고 그래서 얘는 거기서 죽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쓰게 되면 좋은 점은 살충제 쓰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살충제 몸에 매우 해롭죠. 근데 살충제 없이도 또 살충제라고 하는 해로운 물질이 안 들어가고 또 살충제를 처리하는 어떤 비용 자체도 절약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굉장히 많이 이용되어 왔습니다. 비슷한 방식으로 이제 제초제에 대한 내성을 지닌 작물을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 제초제가 잡초만 제거한다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사실 잡초랑 우리가 키우는 작물하고는 거의 유형 관계가 가까워요. 예를 들어 변화든지 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요, 잔디나 아니면 기타 풀과 가까운 유형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풀을 죽이려고 이 제초제 뿌렸더니 작물이 죽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 여러분 이런 우리가 원하는 이 작물 안에는요, 그 제초제의 내성을 가진 유전자를 삽입해가지고 이용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제초제 뿌려도 뭐만 죽어요? 잡초만 죽게 됩니다. 이런 어떤 장점들을 이용해서 농업에 이렇게 DNA 조작을 이용하게 되는 것이죠. 자, 또 이제 농업에서 이용되는 것 중에 영양학적으로 개량된 곡물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쌀은 전통적으로 비타민 A가 없어요. 이 흰쌀에는 비타민 A가 들어있지 않습니다. 거의. 자, 비타민 A가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비타민 A가 부족하면 여러분 무슨 질병 걸리죠? 야맹증 이런 거 잘 걸리죠.
그래서 이 비타민 A를 포함시킬 수 없을까 고민합니다. 실제로 쌀을 주식으로 한 나라에서는요, 이런 야맹증들이 많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 베타카로틴이라고 하는 것을 생산할 수 있도록 벼에다가 그것 유전자를 집어넣어 주게 됩니다. 베타카로틴은 우리 몸에 들어가면 비타민 A로 전환이 돼서 아까 얘기했던 그런 어떤 비타민 A의 부족함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원래 이 벼에는, 이 쌀을 만든 벼에는 베타카로틴을 합성하기 위한 과정 몇 개가 누락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에 관련된 유전자를 세균 있죠? 세균과 수선화, 여기서 각각 하나씩 갖고 와요. 세균과 수선화에서 갖고 와가지고 집어넣어 주게 되면 그 과정들이 이제 채워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베타카로틴이 만들어져서 여기 보면 쌀에 그 베타카로틴이 이제 들어가게 돼서 황금색 쌀이 되게 됩니다. 자, 쌀에도 색깔을 진하게 하기 위해서 순화식물 대신에 옥수수에서 그 유전자를 갖고 와가지고 만든 경우는 더 진한 색깔의 이런 황금 쌀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또 여러분들 우리 벼나 뭐 이런 데 밭작물 키울 때 물을 뿌려요. 이걸 우리가 관계 농업이라고 합니다. 관계 농업이라고 하는데 이 관계 농업은 굉장히 편리하죠. 여러분 물을 대니까 식물들이 물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물이 많이 필요한 벼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 관계 농업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데요. 관계 농업의 단점은 뭐냐면요. 여러분 아무리 민물이라 하더라도 그 안에 아주 미소한 염분이 들어 있습니다. 자, 미소한 염분이 있는데 물을 가둬놨어요. 물이 증발하죠. 그러면 점점 그 미소한 염분들이 쌓이게 됩니다. 농축이 되게 되고 결국은 물을 빼더라도 그 남아있는 그 미세한 염분이 토양에 남아있게 되고요. 그런 것이 10년, 20년, 30년 계속되게 되면요. 토양엔 점점점 염분이 축적되게 됩니다. 토양의 염분이 증가하게 되고 높아진 염도는 여러분 이제 뒤쪽 챕터에서 배우겠지만 뿌리가 이 주변 토양으로부터 물을 흡수하는 방식은요. 자기의 몸이 더 농도가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삼투에서 고삼투로 물이 흡수되는 그 원리를 이용해서 뿌리에서 물을 흡수하는데 만약에 주변이 더 높은 농도다 그러면 거꾸로 자기 몸으로부터 주변으로 수분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자 소금밭에서 식물을 키우게 되면요 식물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식물들은 염분에 견디는 식물들이 있어요. 바닷가 또 바닷속에 사는 식물들이 있는데 그 식물들은 어떻게 염분을 견디느냐면요. 일단 염분이 흡수가 되거나 염분이 있으면요 액포에 그 염분을 저장합니다. 그러니까 세포질로부터 액포로 염분을 능동수성으로 집어넣어 주는데 그런 그 통로 단백질 같은 것들을 우리가 찾아가지고 일반적인 식물한테 그걸 집어넣어 줍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죽은 식물이고 이렇게 넣죠. 형질 전환을 시켜가지고 염분이 높은 토양에서도 살 수 있게끔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염분 스트레스라든지 이와 같은 방식의 염분 스트레스라든지 가뭄 스트레스라든지 또 질소 합성이 필요한 게 식물은 스스로 질소 합성을 할 수 없고 질소 합성 세균의 도움을 받는데 그런 것들도 다 갖출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죠. 슈퍼 식물들이 그래서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자, 19장은 간단히 살펴볼 건데요. 19장에서는 유전자 발생 진화 사이의 관계를 이제 주로 살펴볼 것입니다. 유전자 발현이 초기 발생에 미치는 영향을 먼저 살펴볼 거고요. 발생 관련 유전자 변화가 결국 새로운 형태 형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새로운 기관의 진화에 기여한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배우게 될 겁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이소적 종부나 이런 얘기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종 두 개가 갈라지면은 서서히 유전자가 달라진다고 하죠. 그런데 유전자가 조금 달라진다고 해서 유전자가 달라지는 것이 어떻게 형태의 변화로 나타나느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설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냥 뭐 저절로 달라지나요? 아닙니다. 뭔가 돌연변이가 생길 텐데요. 그런 어떤 돌연변이가 어느 곳에 생겨야 이렇게 형태적으로 차이가 나는 생물들이 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궁금해 했습니다. 바로 이제 유전자 발생 여러분들이 들어봤는지 모르겠지만 이보 디보라고 합니다. 이보 디보. 이보는 진화죠. 디보는
발생입니다. 그래서 진화와 발생을 연결하는 그런 어떤 연구들이 20세기 후반부터 아주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궁금증 이런 부분들 잘 풀어주려고 노력하고 있죠. 자, 발생이라고 하는 것은 다세포성 생물이 단세포에서 시작해서 일련의 변화를 거치면서 어떤 생물의 생활사를 이루는 연속된 형태를 갖추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발생은 여기 보시는 동물의 발생 과정 보이시죠? 불가사리가 수정란에서 시작돼서 불가사리 성체가 되는 과정이고, 불가사리 성체는 또 여기서 정자와 난자를 만들어서 다시 이 과정을 돌아가게 됩니다. 동물의 발생 과정은 보시면 접합자에서 그다음에 난화를 통해서 배가 만들어지죠. 팔세포배, 그다음에 포배. 자, 포배라고 하는 과정은 둥그런 공처럼 이 중간에 비어 있는 공간이 만들어집니다. 그다음에 낭배 여기 올라가죠. 그다음에 유생, 그다음 불가사리 성체가 이런 과정을 이루어져 있고요. 물론 다른 동물들은 다른 과정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여기 아래 보이는 식물 같은 경우에는 수정란에서 2세포배, 8세포배 되는데요. 자, 이제 이 배가 있고 그 배 아래 이렇게 그 배자루라고 하는 게 생깁니다. 배자루 생기는데 위에 배는 나중에 식물의 개체가 되는 부분이고요. 배자루는 나중에 없어지게 되는 그런 부분이 됩니다. 보시면. 자, 이렇게 심장형 배, 그 다음에 어뢰형 배, 그 다음에 성숙한 식물 이렇게 됩니다. 여기 배라고 불리는 부분들은 어디에 들어있냐면 여러분 종자 안쪽에 들어있어요. 종자 안쪽 까보면요. 그 안에 작은 식물인 배가 들어있습니다. 자, 발생은요. 결정, 분화, 형태 발생, 생장의 4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결정은 일단 여기 보세요. 이 8세포 배 같은 경우를 보세요. 생긴 건 다 똑같이 생겼습니다. 그쵸? 얼핏 보면 생긴 건 똑같이 생겼는데 여기 위에 있는 이 위쪽에 있는 세포와 아래쪽에 있는 세포는요 서로 다른 운명이 될 거예요. 이 세포를 만약에 그걸 우리가 결정이라고 합니다. 세포의 특징이 나타나기 전에 어떤 종류의 세포가 될지 운명이 정해지는 건데, 만약에 결정이 안 돼 있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 이 8세포 때 이 세포들 다 조각조각 내면요 8개의 똑같은 성체가 되면 아직 그 단계에서는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 단계에서 예를 들어 이 위아래 세포들을 이렇게 나눴을 때 요와 얘가 다른 모양으로 발생이 된다고 하면 이때는 이미 결정이 완료가 된 겁니다. 자, 결정 다음에 오는 분화라고 하는 단계는요. 분화라고 하는 단계는 세포가 서로 다른 종류의 세포로 되어가는 과정들을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결정은 이미 마음에 먹은 거고요. 분화는 실제로 그걸 실행에 옮기는 것이 되겠습니다. 형태 발생은 형태 발생 말 그대로 그 형태를 만들어내는 과정인데요. 몸과 기관을 형성하는 단계고요. 생장은 여러분 이제 태아들 보게 되면 모든 몸과 기관을 다 갖고 태어나죠. 그런 태아가 점점 커지는 겁니다. 몸과 기관의 크기가 증가하는 걸 우리가 생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발생은 결정, 분화, 형태 발생, 생장의 4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해하시죠, 여러분? 자, 세포 운명은요, 이제 우리가 수정란에서 시작해서 쭉 발생이 진행되는데요. 세포 운명의 결정은 이제 배아가 발생하면서 되겠죠, 여러분. 그런데 이제 세포가 이렇게 가는데 처음에 첫 세포 또는 사람 같은 경우는 한 4세포기까지는요, 이 4세포기 배아가 각기 모든 개체가 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근데 8세포기, 16세포기, 32세포기 점점 넘어갈수록 각각의 세포가 자기가 갈 수 있는 운명의 길이 점점 좁아지게 돼요. 그렇죠? 발생이 진행되면서 세포 운명이 제한되게 됩니다. 그래서 세포가 내가 이제 뭐가 될 수 있는지 그 잠재력에 따라서 4가지로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데요. 전능성, 다능성, 다재능성, 단분화능성으로 구분합니다. 전능성은 말 그대로 모든 게 되는 거죠. 심지어는 다른 배아도 될 수 있습니다. 사람 세포 같은 경우에는 2세포기 전능성 됩니다. 그죠? 4세포기도 아마 가능할 거예요. 전능성이 돼요. 왜냐하면 4세포기 세포를 4개로 똑바로 나누면서 따로따로 발생시키면 별도의 개체가 됩니다. 일란성 쌍둥이 2세포기 때 갈라진 애들이죠. 전능성을 갖고 있습니다. 가장 높은 단계죠. 모든 거가 될 수 있어요. 다능성은
보통 일반적인 그 세포 배아에 있는 대부분의 그 배아 줄기 세포들은 다능성에 해당됩니다. 다능성은 한 개체를 만들지는 못하지만 다른 모든 종류의 세포가 될 수가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능성. 다재능성은 대다수의 성체 줄기 세포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다재능성은 운명이 좀 제한되어 있고요. 운명이 제한되어 있고 자기가 만들 수 있는 세포의 수도 제한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파이브로블라스트라고 불리는 그런 이 줄기 세포는요. 우리 결합 조직과 관련된 여러 종류의 세포를 만들지만 이 파이브로블라스트가 우리 소화관을 만든다든지 분비샘을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런 것들 우리가 다 재능성이라고 하고요. 단분화능성은 자신과 똑같은 종류의 세포만 만들 수 있는, 즉 대다수의 세포들이 단분화능성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체의 대다수 세포들이요. 자, 세포 운명이 결정된 이후 결정 상태로 되돌릴 수 있느냐? 이건 참 어려운 얘기인데요. 되돌릴 수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식물 같은 경우에는 다시 되돌릴 수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동물은 그거보다 훨씬 더 제한적입니다. 자, 여기 당근이 있습니다. 당근에 뿌리가 있고요. 당근 같은 경우는 뿌리와 여기 줄기, 잎의 어떤 세포의 종류가 기능이 다 다르겠죠. 당근 뿌리를 가지고요. 추출해가지고 이 뿌리를 영양배제해서 키우게 되면요. 얘들이 당근 뿌리로서의 기능을 잃어버리고 보시게 되면 이 세포 덩어리로 분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세포 덩어리를 쪼각내서 호르몬이나 영양소가 들어있는 특별한 배지에 심으면 또다시 동일한 당근 개체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식물은 되게 특이하죠. 그렇죠? 그래서 세포 운명이 이미 결정됐지만, 뿌리세포로 결정됐지만 다시 전능성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식물에선 매우 흔한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동물은 새로운 배를 형성할 수 있는 것이 극초반 배아밖에 되지 않습니다. 사람 같은 경우는 2세포기, 4세포기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또다시 전능성을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 번째 방법은 핵 이식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겠지만 복제항 돌리가 바로 이 핵 이식이라고 하는 방법, 핵치환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만들어지게 되었어요. 자, 핀도르셉 품종의 이 젖샘에서 유방에서 세포를 떼어냅니다. 그러니까 이 세포들의 운명은 결국은 이 유방세포를 만드는 게 얘들의 운명이 되겠어요. 그죠? 그리고 스코티시 블랙 레이스라고 하는 품종의 암양에서 난자를 채취합니다. 그리고 이 난자에 단수체핵이 있죠. 반수체핵인데 이 반수체핵을 제거하고 유방세포에는 핵을 꺼내서 이건 이배체 핵이 되겠죠. 이배체 핵을 집어넣어준 다음에 여기다 전기 충격을 가합니다. 전기 충격을 딱 가하면은 얘가 세포 분열을 해요. 마치 EN 핵상을 가진 접합자처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동물의 발생이 일어나고요. 어느 정도 된 다음에 이거 시험관에서는 한 개체가 될 수 없어요. 동물 같은 경우는. 그래서 반드시 대리모에다 얘들을 착상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배반포식이라고 하죠. 이 배반포식기까지 이게 시험관에서 키우고요. 이 시험관에서 키운 배반포를 스코티시 블랙페이스 품종의 다른 개체의 자궁에다가 자궁에 이제 이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자궁에서 키워주고 얘가 태어나죠. 이 태어난 이 양의 유전자는요, 여기 보시는 핀도르셉 품종의 양과 동일하게 되겠죠. 동일한 유전자를 가진 되겠습니다. 이런 돌립 탄생은 결국 성숙한 개체의 분화된 세포, 여기서는 핀도르셉 품종 양 넘버원의 유방세포가 되겠죠. 이것으로부터 전능성 상태로 되돌아갈 수 있다는 걸 보여주게 됩니다. 자, 어쨌든 복제양 돌리 이후에 복제 개도 만들어지고 복제 고양이도 만들어지고 해서 복제 부름이 굉장히 많이 불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봤던 거는 이제 전능성이고요. 다재능성 세포, 성체줄기 세포들이 되겠죠. 이걸 이용해서 뭘 할 수 있냐면 여러 질병들 치료할 수 있습니다. 책에서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면 알겠지만요. 지금 관절염, 개들 중에 개 품종 일부 품종들은
관절염을 앓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관절 같은 관절염이죠. 이 염증이 생기게 되면요, 개들이 제대로 걷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렇죠? 자, 그렇게 되면 정상적인 관절, 자기가 갖고 있는 정상적인 관절에서 정상적인 관절을 돌리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냐면, 일단 배에서 이 개, 지금 환자 개의 배에서 지방을 제거를 하고요. 지방 세포를 이제 그 배 안에 이제 줄기세포, 성체 줄기세포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방세포도 그렇고 지금 뼈도 그렇고 관절도 그렇고 모두 다 모두 다 결합 조직이 되겠죠. 이 결합 조직을 생성하는 줄기세포를 만들어요. 찾아요. 분리한 다음에 이 줄기세포를 이 지금 고관절 있는 부위에다 주사를 하게 됩니다. 이 줄기세포는 주변에 있는 신호들을 통해서 자기가 가야 될 운명을 개척합니다. 만약에 여기 관절 주위가 주사가 되게 되면요, 주변 신호로부터 이 세포는 관절이 될 거로 이제 예정이 됩니다. 관절로 가게 되는 것이죠. 관절돼서 정상적인 관절 세포들을 다시 복구를 시킬 수 있는 그런 애들이 되겠죠. 자, 이런 어떤 방식으로 성체 줄기세포를 만성적인 질환으로부터 치료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죠. 자, 지금까지 성체 줄기세포를 이용해서 질병을 치료하는 걸 했는데요. 성체 줄기세포만 해도 자기의 운명이 많이 좀 제한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경세포가 될 것들을 이용해서 신경세포의 성체 줄기세포를 이용해서 결합 조직을 만들 수 없습니다. 반대도 안 되고요. 그래서 일단은 그 개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이용한다는 데서는 굉장히 도움이 되지만 그래도 좀 더 다양한 운명을 가진 세포들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배아줄기세포나 동물의 배아세포 있죠? 배아세포. 그래서 다능성 줄기세포를 추출하는데 이게 윤리적으로 문제가 많아요. 여러분 이런 배아들을 직접 냉동을 시킨 다음에 꺼내가지고 배아의 이 내부 세포 덩어리가 한 개체가 되는 거거든요. 여기 꺼내가지고 이 배아의 세포를 배양을 하는 겁니다. 이 배아세포는 다능성이 되겠죠. 다능성 세포를 만들고 다능성 세포를 이용해서 뼈 조직이라는 근육 조직, 다양한 신경 조직을 뼈 조직, 근육 조직, 신경 조직과 같은 다양한 조직들을 만들 수 있어요. 참 좋죠. 근데 윤리적인 문제가 걸리죠. 지금.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다음 고안했던 게 뭐냐면 iPS 세포를 고안합니다. 유도 다능 줄기세포입니다. 언론에서는 유도 만능 줄기세포라고도 나오긴 하는데요. 만능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다능이에요, 여러분. 다능. 한 개체를 만들 수는 없습니다. 자, 이 iPS 세포는 어떻게 만드느냐? 자, 환자의 피부세포, 오른쪽 경을 보세요. 환자의 피부세포를 채취합니다. 피부세포에는 유전자가 들어있겠죠? 자, 여기 근데 그 전에 무슨 작업이 필요하냐면, 여기 지금 배아줄기세포가 있는데, 배아줄기세포에서 발현되는 유전자를 찾습니다. 그러니까 배아줄기세포를 배아줄기세포이게끔 만든 유전자들이 여기서 발현될 거잖아요. 그 유전자들 발현 패턴을 분석한 다음에 그 유전자가 발현될 수 있도록 그 유전자를 강력한 프로모터랑 해가지고 집어넣어줍니다. 여기다가. 그러면 이 세포는 원래 피부세포에서의 운명을 잃어버리고요. 배아줄기 세포와 같은 운명을 가게 됩니다. 다능성 세포로 가게 되고 똑같아요. 2단계까지 오면 이용 방식이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여기다 처리를 해가지고 뼈 조직, 근육 조직, 신경 조직을 만들어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도 다능 줄기세포 기술은 윤리적인 문제를 회피해 갈 수 있어요. 저장된 냉동된 하나의 개체가 되는 배아를 이용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일반 세포를 이용해서 자기에게 필요한 어떤 그 조직들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 전망이 좋습니다. 자, 세포 운명 결정은 그 세포질 격리와 유도에 의해서 일어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세포질 격리가 무엇이냐? 오른쪽을 보세요. 보통 동물의 접합자, 수정란 같은 경우에는요, 이렇게 배아가 있으면 배아가 동그랗잖아요. 이 배아에 위와 아래, 앞뒤가 좀 다른 물질로 이렇게 채워져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뭐 이상한 점점 찍혀 있는 것 같은데, 커다란 난자가 만들어질 때부터 사실은 뭐 mRNA라든지 아니면 단백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 안에 불균등하게 분포가 되어 있어요.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서도
여기에 지금 찌꺼기 같은 것들 아래쪽에 주로 있죠. 식물국 쪽에. 동물적 중에는 상대적으로 적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예를 들어 세로 분열은 모르겠지만 가로로 분열되게 되면 이 위쪽에 있는 세포랑 이 아래쪽에 있는 세포는요. 여기 있는 찌꺼기의 농도가 달라지게 되겠죠. 그리고 이 농도에 의해서 유전자 발현 패턴이 달라질 수 있어요. 자, 이런 것처럼 세포질이 이렇게 이 세포가 분열돼 가면서 세포질 내에 있는 물질들을 서로 다르게 격리시키는 과정을 우리가 세포질 격리라고 합니다. 어떤 그 세포질 결정인자라고 하는 여기 물질들을 불균등한 분배가 이루어지게끔 하는 게 세포질 격리고요. 유도는 세포와 세포들이 만나서 서로 의사소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소통에서 특정 세포에서 분비되는 물질이 다른 세포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죠. 우리 그 사례에 대해서 잠시 후에 또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가 이제 지금 우리 꼬마 선충이라고 불리는 예쁜 꼬마 선충이라고 불리는 C. 엘레강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C. 엘레강스는 암컷과 암수가 같이 있는 자웅동체 두 종류의 성이 존재합니다. 자, 암컷이든 자웅동체든 알이 배출되는 구멍을 우리가 음문이라고 하는데, 여기 보시는 음문이라고 하는데, 이 음문이 만들어지는 과정들을 많이 연구가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근데 이 C. 엘레강스가 왜 그 모델 생물이 되었는지 얘기를 드리면요. C. 엘레강스 특히 발생에 있어서 모델 생물로 매우 각광받고 있습니다. 일단 3.5일 만에 성취가 돼요. 짧습니다. 거기에 몸이 투명해가지고 세포가 분열하는 과정들을 다 현미경으로 볼 수가 있어요. 너무 편하죠. 자, 여기 유도에 의해서 음문이 만들어진 과정들을 보고 있는데요. 일단은 닷세포라고 하는 세포가 있습니다. 닷세포가 있고, 닷세포가 지금 이 바깥쪽에 있는 여러 세포들이 쭉 배열되어 있는데, 지금 여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나와 있죠. 그러면 닷세포가 가장 자기랑 가까운 세포한테 유도인자, 자기가 만들어서 분비하는 어떤 물질들을 분비합니다. 이게 물질들이 분배해 가는데 이제 멀리 떨어지면 농도가 약해지겠죠. 가까운 곳에서 가장 높은 농도의 영향을 받을 텐데, 가장 높은 농도의 영향을 받는 것이 이제 이 세포, 보라색 세포인데, 이 보라색 세포는 또 자기가 2차 유도인자라고 불리는 또 다른 물질을 만들어서 자기 주변에 있는 세포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보라색 세포는 음문이 되고요. 자기 주변 세포도 좀 다른 형태가 돼가지고 역시 음문의 일부를 구성하는 형태가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포와 세포 사이가 이렇게 서로 이렇게 맞닿아 있고 각각의 영향을 미치는 이런 물질들에 의해서 이렇게 된다는 거 여러분 이해하셨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1차 유도인자로 린3라고 하는 물질이 나오고요. 이 린3에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보라색 세포가 자기가 2차 유도인자, 다른 어떤 그 물질을 분비해서 주변 세포랑 더불어 같이 음문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유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도는 뭐 말 그대로 제가 유도라고 하는 것들은 어떤 유도인자가 이제 그 물질로 분비되는 거고요. 측분비에 해당되죠, 여러분. 측분비. 근처에 있는 세포들한테 확산을 통해서 근처에 있는 세포들에 영향을 미치는데, 이것들은 뭐 세포 겉 표면에 있는 수용체 결합을 해가지고 세포의 신호 전달 과정을 유발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유발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죠. 그러면은 신호 전달 과정을 유발해서 최종적으로는 이 세포에 있는 어떤 유전자의 전사를 촉진해서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과정들을 촉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포가 다른 운명이 될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을 이제 도와주게 되는 것이죠. 하나의 예로서 이제 근육세포에 있는 근육세포로 분화하는 과정들에 대한 연구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근육은 중배합 세포에서 만들어지는데요. 다재능성 배합세포에서 예를 들어 이제 마이오디가
분비가 생산됩니다. 이 마이오딘은 P21 유전자 그 프로모터에 결합하게 되고요. 프로모터에 결합해서 P21 유전자를 만들게 됩니다. P21 유전자는요, P21 유전자 산물인 단백질 P21은요, 사이클린 디펜던트 카이네이즈, 즉 사이클린 의존성 인산화 효소에 결합을 하게 돼요. 이거 어디서 많이 봤죠? 세포 분열을 촉진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CDK와 뭐가 있었죠? 사이클린 이 두 개가 합쳐지면 세포 분열 촉진하는데 P21은 사이클린 대신에 결합을 해가지고 얘 CDK가 작동하지 못하게끔 만들어요. 그 얘기 뭐냐면 더 이상 세포 분열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근육세포 같은 경우에는 세포 분열이 일어나지 않아요. 세포 분열이 일어나지 않는 근원세포가 되어야만 얘들이 근육세포 같은 형태로 변형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발생은 결국 세포가 무엇이 될 것인가 라는 걸 결정합니다. 그렇죠? 세포는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이런 위치 정보가 참 중요해요. 여기서는요. 그러니까 위치 정보에 따라서 이 위치 정보는 어떻게 애들이 알게 되느냐? 유도인자인 형태 발생 물질이 나오고요. 형태 발생 물질이 어떤 곳에서 분비돼서 멀어짐에 되면 농도가 약해지잖아요. 이 형태 발생 물질의 농도에 의해서 자기가 여기서 얼마만큼 떨어져 있구나를 위치를 알게 돼요. 그리고 이 형태 발생 물질이 강하게 영향을 미치냐 약하게 영향을 미치냐에 따라서 얘들의 운명이 세포의 운명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형태 형성은요. 조직 인화입니다, 여러분. 생물의 공간적인 조직화 과정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형태 발생은 몸의 형태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말합니다. 형태 형성과 형태 발생은요. 그래서 각각 어떤 그 형태를 만들 것이냐. 제가 방금 여기 설명했겠지만 형태 발생 물질이 많이 분비되는 곳들, 형태 발생 물질의 농도가 높은 곳에서는 예를 들어 파란색이 되고 중간 단계에서는 흰색이 되고 저기 적은 단계에서는 빨간색이 되는 이런 프랑스 국기와 같은 형태를 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하나의 예를 볼까요? 오른쪽에 보게 되면은 우리가 이 닭 가지고 또 사람 가지고 이렇게 사람 뭐 닭이나 이렇게 뭐 팔다리가 만들어지는데 여러분 팔에 보게 되면요 손가락이 만들어져요. 자, 팔다리가 만들어진 부분 그 싹을 우리가 사지싹이라고 합니다. 사지싹이 있고 사지싹의 끝부분에서 이제 손가락이 만들어질 텐데요. 여기 GPA라고 불리는 극성활성대가 있는데 여기에서 형태 발생 물질을 분비합니다. 그 하나가 소닉 헤즈호그라고 불리는 SHH라고 하는 단백질인데 이 SHH가 여기서 만들어서 분비가 되면 저 멀리 가면 농도가 연해지겠고 이 근처에서는 농도가 진하겠죠. 그래서 SHH가 짙은 곳, 농도가 짙은 곳에서는 새끼 손가락이 만들어지고 저 멀은 곳, 제일 농도가 낮은 곳에서는 엄지손가락이 만들어지는 이런 어떤 그 발생의 패턴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식물기관은 이제 전사인자의 유전자 발현에 의해서 보통 결정이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 꽃기관 결정 유전자, ABC 유전자 가지고 많이 합니다. 여기 우리가 ABC 모델이라고 해요. ABC. 예를 들어 이제 식물의 꽃을 보세요. 이 모든 식물에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만 식물에서 가장 많은 연구가 되는 모델 생물인 애기장대에서 이 꽃의 발생 과정에 ABC 모델이 적용됩니다. 애기장대 꽃을 보게 되면요. 맨 가운데 보게 되면 이것이 이제 심피가 됩니다. 심피. 암술이 달려있는 심피. 암술과 시방이 있는 심피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바깥쪽을 둘러싸고 있는 것이 수술입니다. 그리고 그 바깥쪽을 둘러싸고 있는 것이 꽃잎이고요. 그 바깥쪽을 둘러싸고 있는 게 꽃밭입니다. 그래서 마치 동그란 동심원이 이렇게 있는 형태로 이 네 개의 동심원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각각을 윤생치라고 해요. 윤생치, 바퀴처럼 생긴 동심원이라 해서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윤생체는 꽃받침이 되고 두 번째 윤생체는 꽃잎이 되고 세 번째 윤생체는 수술이 되고 네 번째는 심피가 되는 이런 형태를 띠는 게 일반적인 정상적인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애들도 돌연변 연구로 많이 연구가 되는데요. 그래서 알려진 결과가 뭐냐면 ABC가 있어요. ABC 유전자가 있고요.
A, B, C는 전부 다 전사인자입니다. 그런데 이제 자, 전사인자라고 하는 거는 어떤 유전자의 발현을 촉진하는 그런 인자가 되겠죠. 자, 이 A, B, C가 있는데요. A 유전자만 작용을 하게 되면요. 보통 이 전사유전자 A, B, C에서 만들어진 전사인자들이 두 개가 모여서 같이 전사인자로 기능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떤 곳에서 예를 들어 이제 윤생체 1번 꽃받침 만들어지는 곳에서는요. A만 발현이 돼요. A만 발현되니까 두 개를 만들려면 AA만 결합되겠죠. AA. AA가 있으면 AA가 작동하는 프로모터 부위는 프로모터에서 발현되는 그 유전자들을 가지고 딱 하게 되면 꽃받침의 특징을 나타내게 됩니다. 자, 윤생체 B 부분에서 보니까 A와 B가 같이 발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A와 B가 여기 위에서 보는 것처럼 두 개가 이 일양체를 형성해가지고 두 개가 합쳐져서 전사를 하게 되면 여기에서는 꽃잎을 특징을 나타낼 수 있도록 유전자를 발현하고요. 윤생체 3번에는 BC, 윤생체 4번은 CC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A냐, AB냐, BC냐, CC냐에 따라서 이 꽃의 구조가, 꽃기관의 구조가 결정이 되게 되는 겁니다. 문제 동물을 살펴볼 건데요. 동물에서 이런 발생 연구가 많이 된 것은 초파리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자, 초파리 발생을 얘기하기 전에 일반적인 발생 패턴, 동물의 발생 패턴 4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게 되면요. 자, 일단은 모든 동물들은요. 동물의 그 난자에는 난황이라고 하는 게 들어있어요. 난황. 영어로는 요크가 되겠습니다. 요크. 요크가 되는데 난황은 이 배아가 먹고 사는 어떤 물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물질 농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그곳에서는 분열이 잘 안 돼요. 세포 분열이. 그래서 등황란이라고 불리는 것은 전체적으로 나날이 소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포 분열에 영향을 받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균형 있게 이렇게 8세포기나 16세포기 보게 되면요. 좀 균형 있게 갈라지는 모습을 보이는데 난황이 예를 들어 초록색 표시된 난황이 이제 있는 곳들은 보통 많이 높은 곳에서 높이 존재하는 곳들은 분열이 좀 덜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우리가 얘기할 초파리 같은 경우에는 난황이 중간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포 분열이 주로 이 초반에 세포 표면에 이렇게 집중이 되게 돼요. 또 이 초파리의 초기 발생 패턴 중에 좀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될 것은요. 초파리는 초기 발생 동안 핵분열, 초기에 12번 이제 세포 분열이 일어나는 동안에는요. 핵만 분열돼요. 세포질 분열은 되지 않습니다. 핵이 막 분열되죠.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 핵들이 어디로? 표면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표면으로 다 박히게 되고 표면에 이제 얘들이 다 위치하게 되면 여기서 이 세포의 표면에서 얘들의 세포질 분열이 일어나서 이 가운데는 난황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죠. 세포질 분열은 주로 이 표면 중심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얘들을 우리가 표할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지금 분열된 모습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가운데는 난황이 들어있는 것이고요. 지금 여기 나눠져 있는 부분들은 얘들 세포 분열을 한 것입니다. 자, 여기서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그러면 얘들도 앞뒤 좌우 뭐 위아래가 있겠죠. 방향성이 존재하는 그 방향성은 도대체 어디에서 나오느냐 사람들이 궁금해했습니다. 먼저 방향성의 시초는요. 방향성을 만드는 시초는 이 알이 어디에서 만들어지죠? 모체 몸 안에서 만들어지죠. 그 모체 몸 안에서 이 알을 형성될 때 영양분도 주입하고 이런 세포들이 있습니다. 그런 세포들로부터 영양소를 주입받는데 영양소가 이 안에 들어있는 뭐 mRNA라든지 단백질들이 불균등하게 분포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게 되면 바이코이드라고 불리는 유전자의 mRNA는요. 보시면 앞쪽에 좀 많이 뭉쳐져 있습니다. 나노스라고 불리는 단백질의 mRNA는 뒤쪽에 많아요. 그 다음에 헌치백이라고 하는 유전자는 자, 앞뒤가 골고루 되어 있습니다. 자, 얘들의 mRNA는요, 모체 안에서 주입된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모계 영양 유전자라고 해요. 모체 안에 주입되어 있고요. mRNA 형태니까 발생 도중에 그냥 리보솜 붙여가지고 단백질 만들면 됩니다. 자, 어쨌든 이 베코이드 mRNA와 나노스 그 다음에 헌치백의 mRNA 그 분포가 다른데요. 자, 비코이드의 특징은 무엇이냐? 비코이드 이제 얘들이
이제 발생이 진행되면서 비코이드 mRNA가 단백질을 만들죠. 단백질은 이 앞쪽에 많을 거예요. 아무래도 mRNA가 앞에 있으니까요. 나노스는 뒤쪽에 많겠죠. 그러면 이 비코이드 단백질과 나노스 단백질의 역할은 뭐냐면, 비코이드 단백질은 특히 이 나노스 같은 경우에는 나노스는 이 헌치백의 단백질의 기능을 억제하고요. 비코이드 같은 경우는 헌치백의 이 기능을 촉진합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한 게 아니라 다시 정리하면, 다시 정리하면요. 자, 비코이드 같은 경우에는 비코이드는 이 헌치백의 mRNA로부터 헌치백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것을, 번역되는 것을 촉진하고요. 나노스는 억제합니다. 그리고 이 헌치백 자체는 앞쪽 구조가 만들어지도록 촉진해요. 즉, 헌치백이 이렇게 앞쪽에 많이 있으니까 여기서 이 헌치백 영향을 받는 유전자들이 여기서 우리가 머리라고 하는 구조를 만들게끔 유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모계 영향 유전자만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은 이 모계 영향 유전자에서 유전자의 영향을 받는 게 또 체절 형성 유전자고요. 체절 형성 유전자를 받는 게 혹스형 유전자예요. 그러니까 순차적 영향을 주면서 몸의 앞뒤 구조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자, 체절 형성 유전자는 곤충에 보게 되면 몸이 나눠져 있는 체절이 나타납니다. 각 체절의 경계를 나누고 체절의 앞과 뒤를 구분하는 그런 특징을 가진 유전자가 체절 형성 유전자고요. 혹수 유전자는 특정 위치에서 생성될 기관을 결정하는 그게 바로 혹수 유전자가 되겠습니다. 자, 이해하셨기를 바랍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자, 모계 영향 유전자는 원래 모체의 몸속에서 그렇게 되도록 이렇게 앞뒤가 경해져서 나타나는 겁니다. 자, 그런 것이 이제 수정되고 발생이 진행되면서 그 다음 모계 형성 유전자에 나오는 단백질들이, 모계 형성 유전자는 mRNA가 이미 이 난장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 mRNA부터 만드는 단백질이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 단백질들이 그 다음 단계에선 간극 유전자에, 간극 유전자는 넓은 영역으로 나누는 겁니다. 또 이 간극 유전자는 그 다음 단계 유전자의 쌍지배 유전자의 발현에 영향을 미칩니다. 쌍지배 유전자는 체제의 위치를 좀 더 자세히 나누고요. 이 쌍지배 유전자는 체절 극성 유전자와 혹스 유전자에 영향을 미칩니다. 즉 체절 극성 유전자는 이렇게 만들어진 체절의 앞뒤를 구분하고요. 각 체절마다 앞뒤를 구분하고, 혹스 유전자는 각 체절에서 어떤 기관이 만들어질지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간경 유전자, 쌍지배 유전자, 체절 극성 유전자는 우리가 체절 형성 유전자가 되겠죠. 체절 형성 유전자가 해당될 수 있다고, 체절 형성 유전자라고 합니다. 이 세 개의 유전자는요. 혹스 유전자는 그 각각의 위치에서 만들어지는 기관들을 결정하는 유전자가 되겠습니다. 이처럼 초파리 배알 같은 경우에는 유전자의 연쇄 반응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모계 형성 유전자가 간극 유전자에, 간극 유전자가 쌍지배 유전자의 발현을 촉진하고요. 쌍지배 유전자는 체절극성 유전자와 혹수 유전자의 발현을 촉진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순차적으로 어떤 연쇄 반응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 동물에서의 발생의 특징이에요. 자, 혹수 유전자 연구가 좀 많이 됐습니다. 혹수 유전자는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기관들이 각 위치별로 만들어줄 수 있게끔 해줍니다. 그래서 혹수 유전자는 배아의 세로축에 따라 다양한 조합으로 발현됩니다. 앞에서 발현된 유전자가 있고요, 뒤에서 발현된 혹수 유전자가 있고요. 그리고 그 어떤 유전자가 어디서 발현될 것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체절 형성 유전자들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라는 얘기겠죠. 쌍지배 유전자. 자, 이 혹수 유전자, 각 체절에서 이제, 그리고 이 혹수 유전자는 여기 이제 얘들도 역시 전사인자, 얘들의 산물도 전사인자예요. 그래서 이 앞쪽에 머리의 이제 구조라든지 가슴의 구조, 배의 구조를 각각 형성하는 여러 그 유전자들을 얘들이 키고 끄고 그렇게 하게 됩니다. 복잡하죠. 그래서 이제 초파리 머리부터 배까지 보게 되면 체절들이 정해져 있고, 각 체절 담당하는 이 혹수 유전자들이 이미 알려져 있습니다. 이 혹수 유전자에 생기는 돌연변이는요, 치명적이죠. 구조 자체. 그래서 예를 들어
혹수 유전자가 크게 앞에서 발현되는 안테나 페디아 무리와 뒤에서 발현되는 바이소렉스 무리로 구분합니다. 지금 여기서 보시면 같이 이렇게 두 개의 무리로 구분하는데요. 예를 들어 이제 여기 이 돌연변이의 두 개인데요. 왼쪽 거는 이 안테나 페디아 정상적인 초파리 입니다. 그래서 더듬이가 만들어지는데 더듬이는 머리 끝에서 만들어지게 되겠죠. 그런데 이제 안테나페디아 돌연변이 같은 경우에는요, 더듬이가 생길 곳에 다리가 만들어졌어요. 다리 같은 경우에는 가슴 체절, 이 T1, 2, 3에서 만들어지는 건데 T1, 2, 3에서 만들어진 이 유전자가 여기서 발현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 유전자가 발현이 안 되고 돌연변이가 되어가지고 지금 이 더듬이가 생겨야 될 부분에 다리가 만들어지는 이런 돌연변이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이번 시간 내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쪽에서는 바이오테크놀로지, 유전공학의 여러 기술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DNA 재조합, 그 다음에 크리스퍼 캐스9 시스템, 그 다음에 안티센스 RNA 관련된 내용을 했고요. 그 다음 챕터인 19장에서는 유전자 발생, 진화에 관련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발생의 과정들에 대해서 간단히 봤고요. 발생에서의 전능성과 다능성, 다재능성, 그 다음에 단분화능성에 관련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발생과 이제 유전자에 관련된 내용을 이제 공부했었습니다. 자, 여러분, 힘든 주제이긴 하지만, 또 흥미로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매주 좀, 이렇게 많이 보진 못하지만, 여러분들, 책을 가지고, 책도 여러 읽어보고, 좀 심도 있는 공부를 함으로써 이 시간을 잘 극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